어머니, 냉동 창고 열쇠부터 주세요. 장부도 제가 봐야 합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남편 시신이 집을 나간 지 채 이틀도 안 됐는데 아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제 안부가 아니라 열쇠였어요. 장부였고요. 30년 넘게 남편 밑에서 정육점 일을 해왔어요. 새벽마다 냉동창고 문을 열고 고기 핏물 닦고 외상장부 맞추고 거래처 전화 받고 그러면서도 생활비 한 번 제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요. 슬픔보다 먼저 온 게 고요함이었어요.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부터 아들은 저를 본점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감정이 없을 리가 없죠. 근데 막상 빈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눈물보다 먼저 오는 게 허탈함이었어요. 그리고 허탈함보다 먼저 오는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당황하게 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문상객들이 오면 저는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누가 손 잡아주면 그때 잠깐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이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오래 버티다 잠깐 무너진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년을 살아도 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딱 그랬거든요. 동철 씨는 제 삶을 아주 촘촘하게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활비는 날짜 맞춰 봉투로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달라고 하면 안 됐어요. 날짜가 되면 동철 씨가 꺼내주는 거고 그게 며칠 늦어도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찬값이 조금 늘면 통장 내역을 들이댔고 제가 가게 일 끝내고 조금 늦는다 싶으면 전화부터 왔어요.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그게 걱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이었거든요. 내가 어디 있나, 뭘 하나, 혹시 돈을 쓰고 있나? 그런 거였어요. 가게 실무는 전부 저한테 맡기면서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다 굴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찾아오면 동철 씨가 앞에 나서서 악수하고 단가 이야기하고 식사 자리 잡았어요. 그 뒤처리는 다 저였지만요. 저는 그냥 사장 마누라였습니다. 30년 내내 새벽 5시면 눈을 떴어요. 냉동창고 열고 고기 상자 꺼내고 진열대 핏물 닦고 직원 오기 전에 재고 숫자 맞추는 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장사 끝나면 거래처 문자 확인하고 외상값 안 들어온 곳 전화 돌리고 명절 앞두면 예약 주문 수량 집계까지 제가 다 했어요. 직원들 점심국 끓이고 남은 거 저는 서서 먹었습니다. 저녁엔 장부 숫자 틀렸다고 면박 받으면서 다시 맞췄고요. 그게 제 하루였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이 없어진 첫날 저녁 집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찬값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서 제 시간에 먹어도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제가 보고 싶은 채널로 틀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리모컨 하나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내 손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고른다는 게 3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좀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알게 됐습니다. 준호가 본점으로 찾아온 건 장례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미 얼굴이나 한번 보러 오겠거니 했습니다. 장례 내내 상주로 서 있던 아이인데 설마 싶었거든요. 뭐라도 챙겨 먹었냐, 몸은 괜찮냐, 그런 말 한마디쯤은 먼저 꺼낼 줄 알았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냉동창고 열쇠 어디 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그냥 축 처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준호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다시 말했어요. 본점 장부랑 거래처 외상 장부도 같이 주세요.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 서늘한 게 지나갔어요. 슬픔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서늘함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온 건지 그게 한순간에 느껴졌어요. 저는 왜 그걸 내가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가게 정리하려면 늦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가게 정리를 왜 장례 끝나자마자 해야 하는지, 왜 그게 열쇠와 장부부터 시작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한테 먼저 묻지 않고 요구부터 하는지. 저는 일단 열쇠는 제가 갖고 있다고만 했어요. 장부는 본점 서랍에 있다고요. 준호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참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알겠어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계산대 뒤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장례가 막 끝난 본점 안은 아직 향 냄새 같은 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냉동창고 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가게를 30년 동안 저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를요. 본점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굴려온 곳이었습니다. 이 가게 어느 구석에 뭐가 어떻게 쌓여 있는지, 어느 거래처가 외상값을 잘 안 주는지, 명절 전에 냉동 재고를 얼마나 당겨야 손해가 안 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저였어요. 동철 씨가 아니라요. 남편은 돈줄은 쥐고 있었지만 가게 안일은 거의 몰랐습니다. 거래처 사장 이름도 몇 개는 헷갈렸고 본점 냉동창고 재고 분류 방식도 제가 만든 거였어요. 외상 회수 일정도 제가 직접 거래처랑 조율했고요. 동철 씨는 숫자만 확인했습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게 맞으면 됐고 안 맞으면 저한테 면박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그 가게 돈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찬장에서 오래된 보리차 티백을 꺼내 물을 올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어두웠어요. 자유가 온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없어지면 이제 내 삶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남편 자리가 비자마자 아들이 그 자리를 채우러 오고 있었다는 걸요. 열쇠 하나였어요. 준호가 찾은 게. 근데 그 열쇠 하나가 그냥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가게 전체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보리차 한 잔 다 식도록 앉아 있다가 결국 냉동창고 열쇠를 꺼내서 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준호는 왜 장례가 끝나자마자 열쇠부터 찾았을까요? 그 답은 다음 날 다시 본점에 나타난 아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본점에 일찍 나왔습니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
집에 있으면 더 이상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익숙한 대로 움직인 겁니다. 앞치마 두르고 냉동창고 온도 확인하고 진열대 정리하고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버티는 방식이었어요. 오전 햇살이 본점 유리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출근해서 고기 손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계산대 옆에 서서 거래처 문자 몇 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연락 온 곳들이 있었거든요. 조회 문자도 있었고 앞으로 납품 어떻게 되느냐고 슬쩍 물어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직 장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거래처는 벌써 다음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호점에서 일하던 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같이 오는 길이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들어오자마자 그 직원한테 눈짓을 하더니 냉동창고 쪽으로 먼저 가보라고 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냉동 재고 확인하려고요. 빨리 처리해야 손해가 안 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냉동 재고는 오래 묵히면 손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누가 확인을 시켰는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준호는 저를 건너뛰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동창고 열쇠는 제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게 다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명하듯 말하는 톤이었는데 그 안에 뭔가 눌러 담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 더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준호가 그 다음에 꺼낸 말이 저를 잠깐 멈추게 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쉬세요. 가게 일은 제가 볼게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어요. 아주 많이 들어본 말. 동철 씨가 평생 저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넌 돈은 몰라도 돼. 가게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시키는 대로만 해. 목소리만 달랐습니다. 말투도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게 똑같았습니다. 넌 빠져 있어. 그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 얼굴 위에 남편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죠? 근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그 눈빛 어딘가에 동철 씨가 있었어요. 사람을 밀어낼 때 쓰는 눈빛이요. 준호는 그 뒤로 장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점 거래처 외상 정산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버지 이름으로 묶인 거래처가 많다는 거였어요. 체인 3곳 납품 대금이 전부 동철 씨 명의로 돼 있어서 자기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수금도 자기 쪽으로 먼저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게 3곳을 돌리면서 돈줄을 그렇게까지 자기 이름 아래 묶어놨다는 거요. 본점은 제가 매일 열고 닫았어요. 거래처 외상값 못 받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받아왔고 냉동 재고, 이동도 제가 다 마쳤고 명절 선물 세트 포장도 저 혼자 밤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큰 줄기는 전부 남편 이름 아래 꼬여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나는데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래 장부를 펼쳐놓고 본점 재고 처리, 미수금 정산, 거래처 코드 변경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고 키 제가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물건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발이 바닥에 붙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창고 키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준호는 마치 자기가 이미 다 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점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저를 한번 봤어요. 저는 표정을 숨기려고 계산대 위 영수증 묶음을 괜히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계산대 뒤에 서 있었어요. 직원은 눈치채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냉동창고 기계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열쇠를 찾았어요. 이틀 만에 재고 확인한다고 직원을 데리고 왔고 미수금은 자기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코드 변경도 자기 쪽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쉬라는 말이요. 30년을 이 가게에서 산 사람한테요. 저는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한 퇴장 요구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동철 씨는 저를 면박 줄 때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요. 준호는 그걸 그대로 배워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냉장고에서 물 한 잔 꺼내서 마시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약봉지도 있었고요.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약봉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약은 내가 챙겨 먹고, 이 고지서는 내가 내야 하고, 이 가게는 내가 30년을 굴렸는데, 지금 내 아들은 나한테 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뭔가가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준호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요. 다음날 태복 씨한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요. 준호는 대체 누구와 말을 맞추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었던 걸까요? 태복 씨가 본점으로 온 건 아무 예고도 없이였어요. 그날 오전은 유난히 손님이 뜸했습니다. 장례 소식이 퍼진 뒤로 며칠째 본점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단골들은 눈치 보며 짧게 사고 나갔고 직원들도 서로 말을 아꼈어요. 저는 계산대 뒤에 앉아서 거래처 문자 몇 개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읽히지가 않았어요.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다른 데 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리문이 열리면서 태복 씨가 들어왔습니다. 2호점 점장 강태복 씨요. 20년 넘게 이 가게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말수가 워낙 적고 자기 자리만 지키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 사람이 본점까지 일부러 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2호점에서 본점으로 오려면 차로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 사람이 오전에 2호점 문도 열기 전에 여기 나타났다는 건 뭔가 마음을 먹고 온 거라는 뜻이었어요. 태복 씨는 들어오자마자 손님 없는지 한번 훑어봤어요. 직원도 잠깐 창고 쪽에 들어가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틈에 태복 씨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오더니 캔커피 하나를 제 앞에 슬며시 내려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뭔가 싶어서 그냥 받았습니다. 태복 씨는 계산대 옆에 서서 잠깐 저를 봤어요. 한참을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은 사람 얼굴을 잘 안 봐요. 일 얘기할 때도 시선이 늘 다른 데 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너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크게 들렸어요. 이상하게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장례 끝나고 며칠 동안 제 표정을 제대로 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상 온 사람들은 다들 위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태복 씨는 봤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캔커피만 만지작거렸어요. 태복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2호점 거래처 몇 군데 전화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래 방식 바꾼다고요. 정산을 자기 쪽으로 먼저 돌리겠다고 했답니다. 숨이 잠깐 막혔어요. 본점도 모자라서 2호점 거래처까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준호가 지금 체인 세 곳 거래처를 자기 이름 아래로 묶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가 무섭게요. 태복 씨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본점 원장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손글씨로 적어두신 외상 회수 내역이랑 재고 이동 기록이요. 저는 원장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본점 서랍이 떠올랐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손으로 직접 써온 장부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세금 계산서나 공식 서류는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다 처리했지만 실제 현장 흐름은 그 손글씨 장부 안에 다 있었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언제 얼마를 줬는지, 어느 점포에서 어느 점포로 물건이 넘어갔는지, 명절 전후로 재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다 거기 있었어요. 태복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돈은 쥐고 계셨지만요. 가게를 굴린 건 사모님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 뒤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남편한테는요. 제가 아무리 이래도 동철 씨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칭찬은커녕 뭔가 잘못되면 제 탓이었어요. 잘 되면 당신 덕이었고요. 근데 2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태복 씨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겨우 목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태복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원장부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냉동창고 재고 인수 확인표도요. 거기 사모님 서명이랑 메모가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 쓰던 서랍 말고 계산대 맨 아래 칸이요. 거기에 오래된 서류들을 묶어서 넣어둔 게 있었거든요. 잡동사니처럼 보여서 아무도 잘 안 건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꺼내보니 있었어요. 낡은 플라스틱 서류함 안에 제 손글씨로 된 장부 몇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제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날짜, 거래처 이름, 입금 금액, 미수 금액. 어느 날은 메모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전화했는데 이번 주 준다고 함,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직접 거래처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적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제가 한 일이었는데 이 숫자들이 다 제가 발로 뛰고 전화하고 얼굴 보고 받아낸 돈들인데 남편 이름 아래 들어가서 사라진 돈들이었는데 태복 씨가 그 장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냉동창고 쪽으로도 갔어요. 창고 안쪽 선반에 재고 인수 확인표 묶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본점에서 2호점, 3호점으로 넘긴 물량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제 서명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 서명이 들어간 건 거의 없었어요. 태복 씨는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해줬어요. 본점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단순히 상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인도와 정산 확인이 함께 붙어야 하고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걸 생전에 일부러 더 꼬아놨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철 씨는 죽고 나서도 쉽게 돈이 안 풀리도록 판을 짜놨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그 구조를 이미 알고 자기가 먼저 움직이면 선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서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장부를 가슴에 안고 창고 문을 닫았어요. 차가운 냉기가 잠깐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그냥 내줄 수 없다고요. 태복 씨가 본점을 나서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20년 동안 말 한마디 아끼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제 편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준 거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30년 동안 제 손으로 굴린 가게인데 그 흔적이 다 여기 남아있는데 남편 이름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지 이 가게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장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숨겨둔 마지막 돈줄은 대체 어디에 묶여 있었을까요? 태복 씨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준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포장이라도 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말은 거슬렸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아들 노릇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포장도 없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제가 본점 실무에 손 떼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 하면 자기가 한다고 가로챘고 제가 어디 가려 하면 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건 정중함이 아니었어요. 통제였습니다. 아침에 거래처 전화가 오면 제가 받으려는데 준호가 먼저 가로챘어요. 제가 받을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준호가 통화하는 걸 그냥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어요. 담당자 이름도 알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알 만큼 오래된 거래처였습니다. 근데 준호는 그 담당자 이름도 몰랐어요. 통화하면서 어물어물하는 게 들렸어요. 상대방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 같았고 준호는 박동철 씨 아들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요.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그 통화를 들으면서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닦을 것도 없었는데 그냥 손이 갔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때 손이 가는 데가 거기였거든요. 앞치마요.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냉동 창고 재고 확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창고 쪽으로 가려 하면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뭐하러 가느냐고 물었어요. 재고 확인한다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창고 문을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었는데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왜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본점 직원 2명이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말고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순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하는 게 보였어요.
한 명은 고개를 숙였고 한 명은 저를 잠깐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미안하다는 건지, 난처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건지. 그 직원도 잘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매장 바닥을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서 고기 핏물 바닥에 고이면 직접 닦았어요. 직원들 아프다고 못 나오면 제가 혼자 장사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에 선물 세트 포장 못 끝내면 저 혼자 밤을 샜어요. 거래처에서 돈 안 준다고 버티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받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 사무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받아온 돈이었습니다. 그 매장이었어요. 제 30년이 다 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장례 치른 지 며칠 됐다고 아들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한순간에 일 모르는 늙은 여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제가 지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는 제가 감정적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소리라도 지르면 어머니가 힘드셔서 그러신다고 정리해버릴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꾹 눌러 담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앞치마 끝을 손에 쥐었어요. 그게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뭔가가 굳어지고 있었어요. 돌처럼요. 오후에 준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서랍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정산 계좌 목록이랑 점포 관련 메모, 보증금 관련 쪽지였어요. 준호는 그걸 계산대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어머니가 괜히 끼면 더 복잡해집니다. 괜히 낀다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괜히. 그 단어요. 30년을 이 가게에 바친 사람한테 괜히라는 말을 쓴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데서 올라오는 뭔가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요. 내가 이 아들한테 뭐였나 싶은 거요. 그냥 가게 아주머니였나? 아니면 집에 딸려있는 살림 도구였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들을 봤어요. 준호가 들고 온 서류들이었는데 거기에는 제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철 씨 이름만 있었어요. 가게 계좌도 정산 메모도 보증금 쪽지도 전부요.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그랬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공식 서류에는 자기 이름만 올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어도요. 제가 그 돈을 받아냈어도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 서류들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 흔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손글씨 장부 안에요. 재고 인수 확인표 안에요. 30년 동안 제가 직접 상대한 거래처 사람들 기억 안에요. 그건 서류보다 더 오래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사망 이후 점포 정리나 승계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도 시작해야 한다고요. 준호가 그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듣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급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여유 있는 척하더니 그 전화 한 통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준호가 서두르는 이유를요. 거래처 정산금도 냉동재고 처리금도 보증금 반환 문제도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에 따라 판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준호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그림을 그려놨던 건지 아니면 죽고 나서 바로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준호는 처음부터 정리가 아니라 선점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준호는 건물주한테 자기가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건물주 쪽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나서면 더 복잡해지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됩니다 하고요. 준호는 제가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건물주 연락처를 제 전화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 윤서진인데요.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요. 준호 모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다시 꺼냈어요. 원장부를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날짜마다 거래처 이름이 있었고 입금된 금액과 아직 못 받은 금액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옆에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전화 3번 했음. 이번 주 안에 준다고 함. 직접 방문해서 확인함. 그런 것들이요. 다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전화하고 얼굴 보고 받아낸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한 줄씩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가 한 거구나 하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몰라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제가 대신 한 거였어요. 그 시간들이 다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장부 안에요. 아무도 안 봐준 시간들이 거기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냉동창고 재고 인수 확인표도 다시 펼쳐봤습니다. 본점에서 2호점으로 넘긴 것, 3호점으로 넘긴 것, 날짜별로 제 서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 서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철 씨는 그런 현장 일은 잘 안 했거든요. 재고 옮기고 확인하는 건 다 제 일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30년을 살았는데 막상 그 서류를 보니까 새삼스러웠습니다. 여기 다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요. 제 이름은 없어도 제 흔적은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준호도 직원들도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전날까지는 자다가 자꾸 깼는데 그날은 눕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뭔가 결심을 하고 나면 몸이 오히려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울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정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요. 그런 밤이었어요. 준호는 제가 포기한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순순히 고개 끄덕이고 뒤로 물러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물러선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끝까지 믿고 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가 잡힌 건 건물주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날이었어요. 본점 점포 정리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정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날짜를 잡자고 했을 때 준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요. 관계자들을 본점으로 불러서 한자리에서 끝내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준호는 제가 또 순순히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날짜를 잡았겠죠. 건물주, 거래처 한 곳, 2호점 점장 태복 씨, 그리고 저까지 본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점포 정리와 보증금, 거래처, 미수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사실상 준호는 그 자리에서 본점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원장부, 재고, 인수 확인표, 거래처 입금 메모,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것들이요. 그리고 태복 씨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내일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꺼내도 되겠냐고요. 태복 씨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서 작아졌던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서지 말고 돈은 몰라도 된다는 말을 30년 동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무서웠습니다. 내일 아들 앞에서, 건물주 앞에서, 거래처 사람 앞에서 또 밀려나게 될까 봐요. 제가 아무리 서류를 들고 나가도 준호가 다른 말로 뒤집어 버리면 어쩌나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요.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한다는 거요. 남편한테는 30년을 못했어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였어요. 동철 씨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 다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태복 씨가 있었고, 30년 동안 직접 상대한 거래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비닐에 넣고 가방에 챙겼어요. 그리고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본점에 나왔어요. 아무도 오기 전에 혼자 매장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냉동창고 앞에 서보기도 하고 계산대 뒤에 잠깐 서보기도 했어요. 이 공간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여기서 시작했는지, 그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이 바닥이 제 30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건물주가 먼저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 사람이 왔고 태복 씨가 들어왔습니다. 태복 씨는 들어오면서 저를 딱 한 번 봤어요. 눈빛으로 다 됐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요.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아버지랑 너무 비슷했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요. 내가 이 판을 쥐고 있다는 얼굴이요. 동철 씨가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늘 그런 얼굴을 했거든요. 자리가 잡히고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거래처 정산이랑 보증금 반환은 제가 다 이어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집 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태복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매장 안 공기가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가 준호를 봤어요. 거래처 사람도 눈이 움직였고요. 준호는 태복 씨를 봤어요. 당황한 게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태복 씨가 2호점 점장이고 오래된 직원인 건 알았지만 이 자리에서 자기 말을 자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았어요. 태복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은 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점 외상은 사모님이 직접 받아내셨고요. 재고 이동도 사모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실제 인수인계 확인 없이는 이 정산 못 끝냅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봉투를 열면서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원장부 원본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냉동창고 재고 인수 확인표 묶음도 꺼냈습니다. 거래처 입금 메모가 달린 것들도요. 제 손글씨가 빼곡하게 들어간 것들이요. 건물주가 그 서류들을 봤어요. 손으로 한 장씩 넘기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외상 회수 내역이랑 재고, 이동 확인 서명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 서명이 거기 다 있었으니까요. 거래처 사람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쪽 입금 날짜 밀릴 때마다 전화 오신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얼굴 보러 오신 것도요. 명절 물량 맞출 때 마지막 확인하신 분도 사모님이셨고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준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본점 실질 운영자는 사모님으로 봐왔습니다. 점포 정리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현장 확인 없이 단순 명의만으로는 못 넘깁니다. 준호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서류들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거래처 계좌 목록, 정산 관련 메모, 보증금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준호는 그걸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겁니다. 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태복 씨가 받아쳤어요. 서류에 이름이 누구 이름이 있든 현장 인수 확인표에는 사모님 서명이 있습니다. 냉동 재고가 어느 점포로 얼마나 넘어갔는지, 어느 거래처 외상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게 다 여기 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어요. 평생 내 아버지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동철 씨 앞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높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이 잠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챙기는 손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건물주가 정리를 했어요. 보증금 반환 절차는 실질 운영자 확인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정산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호 단독으로는 진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건물주 입에서요. 준호는 그날 본점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코드 변경도, 정산 승인도, 보증금 반환도 제 확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게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났어요. 아버지 이름 아래 돈을 묶어둔다고 해서 장사를 실제로 굴린 사람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어요. 태복 씨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근데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저는 텅 빈 본점 안에 혼자 남아서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제 손글씨로 된 장부들이요. 낡고 모서리가 접히고 손때 묻은 것들이요.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조용히 참고만 살았던 시간이 다 헛된 건 아니었다는 거리요.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가게를 끝내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준호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고 본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게 나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동이 걸리고 나면 잠깐 물러서는 게 있거든요. 동철 씨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뜻대로 안 풀리면 한동안 말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압박을 줬습니다. 준호도 그걸 그대로 배운 것 같았어요. 침묵으로 기다리는 거요. 상대방이 먼저 무너지기려. 근데 저는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준호가 빠진 사이에 저는 건물주를 먼저 만났어요. 단둘이요. 준호 없이 직접 만나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 좀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껴있는 게 불편했던 거겠죠. 근데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달라졌어요. 실질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현장 확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식적으로 정리됐어요. 준호 단독으로는 안 된다는 거요. 그게 서류로 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처음이었어요. 이 가게 관련 서류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도 하나씩 정리했어요. 태복 씨가 도와줬습니다. 2호점 거래처 쪽은 태복 씨가 직접 연락을 돌렸고 본점 쪽은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오래된 거래처들은 대부분 저를 알았습니다. 사장님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곳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다고요. 미수금은 제 쪽으로 정산하면 된다고요. 어떤 거래처 사장은 전화 끊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이 직접 하시는 거 맞죠? 그럼 됩니다. 그 말이 짧은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남편 이름이 아니라 저를요. 30년 동안 제가 전화하고 얼굴 보고 쌓아온 신뢰였는데 저는 그걸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던 거예요. 냉동창고 재고도 정리했습니다. 태복 씨랑 같이 남은 재고를 점검했어요. 처리할 수 있는 건 거래처에 넘기고 2호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이동했습니다. 3호점 쪽 재고는 거기 직원이랑 따로 협의했어요. 준호가 처음에 이걸 빨리 털어야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근데 누가 정리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 손으로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본점에서 보자고 했어요. 집이 아니라 본점으로요.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 공간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0년을 버텨온 곳에서요. 준호가 왔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좀 지쳐 보였어요. 들어오면서 계산대 쪽을 한번 봤어요. 그 시선이 뭘 보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하려는 거요. 준호는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욕심부린 거 압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거든요. 제가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준호가 장례 끝나자마자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동철 씨가 살아있을 때 이미 아들한테 뭔가를 얘기해놨던 거였습니다. 자기 이름 아래 다 묶어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쳐놨던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요. 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슬픈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 섞여 있었어요.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근데 나는 30년 동안 이 가게를 내 손으로 굴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놨든 그건 그 사람 말이고요. 이 가게 안에 남아있는 건 내 흔적이에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준호한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게 관련 일은 제가 결정한다고요. 3호점은 정리 방향을 따로 결정할 거고 2호점은 태복시 체제로 유지할 거고 본점은 재고 다 정리하고 나서 점포를 넘기는 방식으로 가겠다고요. 준호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인 부분은 따로 정리하겠다고요.
준호는 한참 있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 이후 준호는 본점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본점 간판을 내리던 날이 왔어요. 재고를 다 정리하고 거래처 미수금도 마무리하고 건물주랑 보증금 반환 절차도 다 끝낸 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건물주한테 넘기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혼자 본점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요. 불도 안 켜고 그냥 유리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만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비어 있었고 냉동창고 기계 소리도 꺼져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 남편이 죽던 날 집에서 느꼈던 고요함이랑 달랐습니다. 그때는 뭔가 허전한 고요함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뭔가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마지막으로 서봤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서 있기도 했고 밤에 서 있기도 했어요. 울면서 서 있기도 했고 화나서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던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모든 날들이 거기 쌓여 있었습니다. 제 발밑에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어요. 태복 씨가 와서 같이 열쇠를 건물주한테 넘겼습니다. 건물주가 수고 많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점 밖으로 나오면서 태복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이 없었으면 이 가게는 진작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 뒤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요. 보증금 반환금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숫자를 보면서 손이 잠깐 떨렸어요. 이게 제 돈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로 쥐어주던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굴려온 가게에서 나온 제 돈이요. 작은 월세가 나오는 방식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제 생활비를 제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뭘 사고 싶으면 샀고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누가 통장 내역 들여다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건 낭비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어요. 이상하죠.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어색하다니요. 근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뭔가를 살 때 괜히 두리번거리게 되고 영수증을 받으면 습관적으로 가방 안에 숨기게 되고 30년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씩 풀리는데 꽤 걸렸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모질게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받았어요. 명절에 연락이 오면 짧게 받았습니다. 근데 돈 문제나 제 생활에 관한 건 더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라는 것. 오래 참았다고 해서 누가 내 몫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걸 61살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요. 그래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지옥은 남편이 죽던 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 지옥을 지나오면서 처음으로 제 삶이 시작됐어요. 남편 밑에서도 아니고 아들 눈치 보면서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요. 그게 늦은 시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작은 시작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